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신 미국 경제 시사인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요. 계속해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상황이었었죠. 그제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그 며칠에 걸쳐서요. 어제 잠깐 살아나나 싶더니 또 오늘도 안 좋았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의 치적으로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도요, 이따가 더 나눌 얘기일 텐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 통과 소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여러 동맹국에도 말하자면 좀 타격을 주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제 해냈다라는 그런 치적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13일 백악관에서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에 대해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여기서 전기차 특히 7,500불 또 중고차에 대해서까지도 4,000불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이었었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법 굉장히 큰 매시브 빌이었었죠. 근데 그것도 통과되면서 전기차 자체에 대한 크레딧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서 50만 개 이상의 장소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거다라는 그런 것까지 같이 언급하면서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미국민에 있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 Made in America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법이 통과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미국산 전기차의 비중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지금 현재에서 3배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reshoring.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미국은 소비국가이고요. 생산은 타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지난 몇 년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도 그랬지만 reshoring이죠. 다시 이제 제조업을 미국에서 강화시키자라는 이런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거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생산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또 법으로 강제하고 또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또 반도체의 법안이라는 것도 또 통과를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첨단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국을 라이벌로서 이 타겟팅을 해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그런 것들만 혜택을 본다거나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된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이죠. 현대기아차 그리고 EU 일본에서도 생산되는 이런 동맹국들의 경우에도 자국에서 생산된 차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라는 걸로 인해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된다는 거죠. 현대기아차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결국은 사실 가스비는 유가가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불 중반대, 후반대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얼마 전부터 몰다 보니 주유소 안 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잘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높은 가스비 그리고 이런 배경 하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요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화 가치가 1,400원, 달러 원화 말하는 겁니다. 1,400원대로 진입하는데 이제 초읽기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한국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원저 쇼크니까 환율이 높았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97년도와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00원 오늘도 이제 어떻게 게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외환시장에서요. 어제 한 1,390 얼마 가면서 1,400원을 뚫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국의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 아래로 간신히 턱 밑에서 멈췄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시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90년도에 한국 정부가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다음에 이후에 이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거는 세 번째, 그리고 그게 지금을 제외하고는 97년 그리고 2008년 에 있었던 건데요. 그때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어떤 위기라는 그런 시기였었죠. 97년도 때 먼저 보시면 IMF 외환 위기였었잖아요. 구제금융 신청해서 당시에 그 무디스였었죠.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한국의 국가 신용을 정크본드 쓰레기죠. 쓰레기까지 불과 20몇 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그렇죠. 한국은행 RP 금리, 그죠?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리가 20%까지 솟구쳤던 거죠. 뭐 지금으로서는 뭐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대량 부도를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었죠. 지금도 가장 현대 한국 경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컸던 위기 시기였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뭐 군대보다도 그렇죠.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부모님들께서 미국에 이미 계시는 상황이었어서 달러로 저는 좀 생활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당시에 막 1,700원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환전할 때 가장 높은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아무튼 20몇 년 전 일인데 그때 1,400원이 넘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입니까? 2008년 같은 경우도 이때는 뭐 미국이 당시에 위기의 진앙지였다라고 하죠. 뭐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던 거잖아요. 이런 금융사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무너지면서 이게 위기가 미국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뭐 원화 가치가 1,400원을 넘었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이거든요. 이때 97년하고 2008년 뭐 이때였었는데 지금은 뭐냐라는 거죠. 이 신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시장을 아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몇 달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과거에는 뭐 하루가 다르게 긴급 대책을 쏟아냈었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이 이유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 굉장히 올리면서 전 세계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강달러를 넘어서서 킹달러의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뭐 엔화도 그렇고 뭐 유로화 모든 통화들에 대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두 차례에 걸친 상황에서 1,400원이 넘었으니 이게 그 정도에 달하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원화로 좀 달러를 가진 분들이 환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요. 아시안 가정, 하우스홀드죠. 2021년도 미국 전체 가구당 소득을 조사해봤는데 인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높더라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뭐 아주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아시안들이 교육열 또는 뭐 근면 성실한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은 항상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방조사국이죠. 연방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인데요. 여기서 최근에요. 이 미국의 수입 2021 해가지고 인종별 소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이 중위소득이죠. 미국 하우스홀드 가구의 중위소득이 7만 7천 불 정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인종별 차이는 굉장히 폭이 넓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인종이 아시안 10만 1,000불이 넘네요. 그래서 중위소득이죠. 미디언 인컴이 10만 1,000불이었었고 그리고 20만 불을 넘는 하우스홀드 인컴이 20만 불을 넘는 가구가 21%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인종이 이 히스패닉을 제외한 백인인데 백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900불, 뭐 7만 8천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만 불 넘는 이 가구당 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13.3%였었다고 하네요. 아시안 가구가 뭐 굉장히 높은 차이로 큰 차이로 인종별 소득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히스패닉이 5만 7,900불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흑인 가구의
미디언 인컴이 가장 낮아서 48,000불이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흑인 가정의 경우는 20만 불을 넘는 고소득 가구의 비율도 5.7%로 아시아는 앞서 뭐 20%가 넘었는데 그에 비해 낮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상위에 있는 아시안 가구와 최하위의 소득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또 하나의 문제의식이라고 또 하네요. 인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게 인종별 구분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지니 계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역시도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같이 이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이 여기 일반 인구 분포에 있어서 가장 평등하게 분포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직선으로 가는 이 그림일 텐데 이에 비해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면적,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제 불평등 지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유는 저소득층의 어떤 실질 소득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였었고 그런 기사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마지막으로 2019년,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래는 미신고 페널티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이걸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는 사실 세 가지일 텐데 하나는 이미 벌과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2019년, 20년도에 세금 신고를 뭐 20년, 21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뒤늦게 듀데이시 뭐 3월 15일, 뭐 9월 15일, 10월 15일이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페널티를 IRS로부터 부과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는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이번에 9월 30일까지만 하면 19년, 20년도에 대한 파일링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고 페널티 부과된 사람들에 대해서 리펀드를 제공하겠다는 IRS의 기사입니다. 요즘에 뭐 IRS가 뭐 이쪽 저쪽 동네 북처럼 많이 혼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접수한 뭐 몇천만 개의 신고 자료를 뭐 실수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폐기 처리한 게 문제가 돼서 뭐 청문회에서 그 국세청 청장이죠. 청장이 아주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죠.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는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만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고 내가 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해외에서 내가 한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보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하면 페널티가 굉장히 세거든요. 해외 계좌 신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해외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했을 때 그 대상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어요. 그런 것들 안 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막 10,000불 이상씩 페널티가 나오는데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해 이런 20년 그리고 19년도에 대해서는 그 해에 보고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해외 계좌 정보라던가 아니면 해외 그 회사에 대한 내 오너십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안 했었더라도 이번에 9월 30일까지 같이 하면 페널티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몰라가지고 이런 거 나 그건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원래는요. 자진신고 프로그램 여전히 해야 되긴 하는데 적어도 19년과 20년에만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늦었지만 지금 파일 하더라도 벌과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꼭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 IRS의 노티스 2022-36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꼭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